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갔는데 직원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그냥 한 절 하고 문제 풀고 한 절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학원에서 부탁하기를 오후에 하는 문제풀이 있잖아요. 그 수업만 또 수업 듣는 애들이 있대. 그 수업만 이제, 그러니까 공부 좀 했던 친구들이겠죠? 했던 친구들은 뭐 이렇게 이론 강의 이런 것들은 뭐 자기가 들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문제풀이 하는 그 부분만 이렇게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만약에 중간중간에 캐버리면 어떻게 그때 수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절하는 데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학원 입장에서 또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계획을 수정을 해서 그냥 요 수업 시간에 요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문제풀이는 금방처럼 이렇게 옆에 있는 날개 부분으로 이제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걸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문제는 따로 이제 오후에 오늘 수업 들었던 거 공부했던 거 쭉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원에서 미리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에 안 했을 텐데 제 멋대로 어떻게 오면 하려다가 까였습니다. 쉽게 말로 까였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죄형법정진에 나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법은 크게 중요한 두 가지 기능,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이 있고, 보장적 기능을 제도화시킨 것이 죄형법정지이다. 그래서 죄형법정지는 기본적으로 항상 형법 시험 문제 1번 문제는 죄형법정지인데, 지난 1차 시험에 아까 형법의 기능 같은 거 이런 게 1번 문제로 나왔지, 대부분 형법 1번 문제는 죄형법정주예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면서 중요하다. 죄형 법정주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법의 뭐와 보장적 기능, 보장적 기능의 제도화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죄형 법정주의는 말 그대로 이거죠. 죄와 형벌을 법에 정해놔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형법 명제가 뭐냐면 법에다가 정해내죠. 법률 없으면 범죄도 인정될 수 없고 그에 대한 형벌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죄형법정지 명제예요. 그래서 나와 있죠. 의 부분에 죄형법정지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는 근대형법의 기본 원리다. 그래서 뭐 죄형법정지는 뭐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뭐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라면 뭐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죄형법정지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거기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북한도 당연히 형법이 있어요. 북한 형법.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 법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북한의 법도 있고 대한민국의 법도 있단 말이야. 근데 북한의 법과 우리나라 법은 차이점 뭐겠어요? 북한은 김정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이 아닌 거지. 대통령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고, 독재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만약에 대통령으로 예를 들면 김정은을 뭐라 그러지? 북한? 뭐라고 그래? 주석, 김일성 주석.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 김정은? 뭐라고 그래? 네? 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장에서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 김일성이 주석하고 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방위원장은 최고지휘가 아니야. 지휘상으로 보면. 근데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그래. 지금도? 김정은 뭐라고 그래? 별로 관심이 없네. 그러니까 김정은 최고 지도자? 뭐 그런 식의 뭐라고 하던데? 까먹었네.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근데 그래서 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죄형법 중에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죄형법 중이지 아니의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죄형법 중에 다 연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김정은도 죄형법 중을 얘기해. 김정은 최고 존엄이라고 한다. 존엄. 그러지 않아요? 김정은 최고 존엄이라고 그러잖아.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걔네들은 그 최고 존엄인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 뭔가 할 때 북한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북한 애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응원단이 막 하다가 북한 응원단이 막 하다가 응원하러 가는 거야 경기장으로. 응원단 차를 버스 타고 막 하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차 세워 막 이러는 거야. 기억나세요? 아세요? 차 세워. 뭐에 왜 차 세워? 딱 차 세웠어.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근데 차 세워 막 이런 거야. 왜? 그랬더니 밖에 프랜카드 걸려 있잖아요. 프랜카드에 그 당시 김정일일 거야. 김정일 그림이 나와 있고 김정일이 이제 환영합니다. 북한 응원단을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김정일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사진이. 근데 비가 오고 있으니까 프랜카드가 비 맞잖아. 우리 최고 존엄님이 지금 비 맞는다고 거기서 응원단 여자 응원단 쫙 내려가지고 막 엉엉 울었어요. 최고 존엄들이 막 비 맞는다고.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야. 대단한 나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어쨌거나 같은 죄형법정에도 보세요. 북한 같은 이렇게 독재사회 또는 전체주의 사회 이런 데에서 죄형법준을 강조하면 얘기를 하면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한테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북한 국민 백성 국민 뭐라고 그래 걔네들은 인민 그죠? 북한 인민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존경받고 싶은 거야. 독재자로 보여지기는 싫은 거지 자기들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이 법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법률이 이게 죄형법주의와 정신과 연결됩니다. 이 법률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죄형법주의가 실질적으로는 침해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법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배를 해. 그러니까 죄형법주의 위배되는 건 아니죠. 형식적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이런 어떤 그 우리 죄형법의 발전의 세계가 바로 그래요. 왜냐면 뭐 김일성, 김정일이 이 죄형법 얘기할 때 나오진 않지만 세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뭘 얘기하냐면 독일의 히틀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을 얘기하고 아시어요? 이런 어떤 것을 이런 사람들의 독재자, 이런 독재자에 의해서 죄형법 정제가 악용된다라는 것이 죄형법 역사적 배경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형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김일성, 김정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얘네들은 워낙 저 대한민국 조그마한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하는 애들이니까 뭐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형법 중지 책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하지만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그 독일의 히틀러나 또는 뭐 소련의 스탈린이나 얘네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런 어떤 독재자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독재자가 지배하던 세계를 경험하면서 형식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법률 없으면 범죄고 형벌없다는 이런 명제만을 가지고 죄형법 얘기하니까 이것들이 독재자에 의해서 악용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 지배를 혼내주고 있으니까 처벌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형법 위배되지 않는다. 나는 법에 따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죄형법 정지도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때 법률은 뭐에서는 안 된다? 나쁜 법률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법률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아니라 좋은 법률이 되는 거겠지. 국민을 위한 법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가 붙었냐면 적정한이 붙은 거야.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죄형법 명제하면 법률 없으면 범죄 형벌없다는 이게 죄형법 원래의 명제인데 오늘날 죄형법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 중지 또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 중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죄형법 중지는 이 법률이 뭐예요? 적정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형벌없다 이거지. 우리나라도 뭐 북한을 떠나서 우리나라도 그걸 다 거쳐왔어요. 아시겠어요? 옛날에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도 우리나라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이승만 때는 사실 독재사회예요. 여러분들 세계 10대 독재자 하면 이승만이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모르죠? 세계적으로 역사적 평가는 그렇게 돼 있어요. 독재자 하면은 세계 10대 독재자에 이승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우리나라가 국군이 어쩌냐면 추앙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세계적인 평가로는 독재자인데 우리는 이승만을 국부다 해가지고 평가하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야. 제가 볼 때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승만 때 어땠냐면 그랬어요. 뭐 자유당 정부 시절을 이때 그 경찰 그 당시에는 경찰이 힘이 셌을 때니까 그때 지금 우리가 경찰이 어디 소속이죠?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들이 다 바뀌었죠?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행안부에서 옛날에는 안전행정부, 뭐 행정안전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옛날에는 처음에는 뭐예요? 이승만 정권 때 내무부.
우리 외무부 있잖아요. 외무부, 내무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내무부란 말이 지금 없어졌죠. 내무부 장관이 이제 행정자치부도 있었고, 뭐 안전행정부, 행안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행정안전부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내무부 장관이야. 내무부 장관 그때 장택상인가? 내무부 소속에서 얘가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의원들 막 두들 팬 거야. 어떤 법률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법률을 통과시키라 이거야. 됐어요? 근데 통과시킬 수 없으니까 그 국회를 벗어나는 거지. 난 투표 못해 하고 빠져나가는 뚜 패버리는 거야. 됐어요? 패가지고 들어가 가서 투표 안 해? 이래 되는 거지.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제대로 민주주의 사회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 우리나라도 그런 이승만 정권들, 뭐 이승만 때만 그랬겠어? 박정희 때도 그랬을 거고, 전두환 때도 그랬을 거고, 뭐 최근은 뺀다 치고, 그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조형법정지가 악용됐단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거지. 그 대표적인 박정희만 뭐가 떠올라요? 유신헌법 떠오르잖아. 쉽게 말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헌법인 거야 결국.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아 법률이라고 해서 모든 법률이 아니구나. 그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악법도 법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시대는 그게 맞아요. 그 시대는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소크라테스가 살던 그 시대는 법률이 있어 없어? 거의 없어. 몇 개 만들어 놓은 거야. 이 하나 만들었어. 이거라도 좀 지키자. 근데 여러분 법을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법은 계속 여러분 법은 무생물이에요, 생물이에요? 무생물이라고 생각해요? 생물이에요. 법원에는 법률 세계에서의 격언, 법언이에요. 법원에는 뭐냐면 법률은 진화하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 무생물은 진화하지 않잖아. 근데 법률은 어떻게 해요? 진화하죠. 바뀌잖아 계속. 법이 개정돼 가잖아. 그게 진화하는 거야. 형법도 개정해 오잖아요. 1953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그 법률이 그대로 있으면 지금의 이 시대를 다스릴 수 있어 없어? 지금의 시대에 안 맞잖아. 1953년도에 컴퓨터가 있었어 없었어? 당연히 없었지. 지금은 범죄가 뭘로 많이 일어나? 컴퓨터로 일어나. 컴퓨터로 세계에서. 그렇잖아요. 그럼 1953년도에 만들어진 그 법률로 컴퓨터로 범죄를 저지른 이것을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처벌 못해. 지금 사회는 그럼 범죄 사회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는 거야. 계속 개정되는 거야. 새로운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범죄가 만들어진다. 그게 뭐야? 아까 배웠던? 신범죄와. 있어요? 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신범죄, 새로운 범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야. 법은 진화하는 생물입니다. 진화하는 생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예컨대 악법이라 말하는 그 법밖에 없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법이 계속 생기잖아요. 새롭게. 그 시대에 만들어진 이 법률 하나밖에 없는 이 법률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악법도 법이다야. 알았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좀 지켜야지. 이것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법을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은 법이 무지하게 많지. 그죠? 거의 모든 세계에 다 법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원만 해도 학원법이라는 게 있잖아. 학원을 운영하는데 따라야 될 법률이 있어.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저거 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법률이 다 규제를 받습니다. 편의점에 관련된 법률이 있겠죠? 영화에 관련된 법률이 있겠죠? 비디오방에 관한 법률이 있겠죠? 법률이 다 있어. 모든 우리 사회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 영역에서 그 직업 영역을 규율하는 법이 다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법률이 뭐예요? 악법에서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이런 격언은 옛날이고 그냥 그런 격언이 있었다고. 지금은 뭐예요? 악법은 따라야 될 법이 아니라 타도해야 될 법이지. 깨부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조형법 정신인 거야. 오늘날의 조형법정주의. 됐어요? 그 법률도 뭐 해야 된다? 적정해야 된다. 쉬운 말로 좋은 법률이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오늘날은 바뀌어 있다. 그래서 이 죄형법조 내용은 오늘날은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죄와 형벌을 어떻게 법에다가 정해내죠?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죄와 법률을 법에 정해내라. 법률주의죠. 우리는 법률이 어떻게 존재하죠? 헌법에 여러분 헌법 하잖아요. 이제 헌법 배우잖아요. 그죠? 헌법 시간에 뭐예요? 불문헌법, 불문법, 성문법 배우잖아요. 우리나라는 성문법 세상이죠. 성문법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률은 성문의 법률이야. 성문법. 성문법주의 또는 성문법률주의.
성문의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지. 국회가 입법기관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국회 재정법주의라고 하는 거고,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국회에서 만들지 않은 법률, 성문의 법률은 아닌데 법이야. 그걸 뭐라 그래? 불문법? 근데 형법에서는 불문법이라 하지 않고, 헌법에서 불문법이라 하더라도 형법에서는 불문법이라 하지 않고 다른 말, 불문법인데 다른 말 뭐예요? 관습법. 그래서 관습형법이겠죠. 우리 형법이니까 관습형법은 뭐 해야 돼? 금지가 돼야 되지. 관습형법 금지 원칙 다 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제목만 봐도 공부 다 한 거야. 아, 법률주의가 이런 거구나. 끝. 할 게 없어요. 법률주의에 대해서는. 그죠? 법률로 만들어야 돼. 법률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죄형법 중으로 보장적 기능을 제도화시킨다고 그랬어요. 보장적 기능 뭐라 그랬지? 이게 형법이에요. 형법은 뭐야? 이걸 금지한다, 이걸 처벌한다. 그죠? 이게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자유와 권리의 영역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것이 어떻게 명확해야 돼. 명확해야 돼. 무엇이 금지되는지 명확하게 나와야 되죠. 그래야만 내가 뭘 해도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잖아.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거야. 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다 이 말이죠. 규정해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나가서 소급표는 금지가 된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죠. 소급표 금지 원칙. 소급표가 뭔지는 아시죠? 단어는 뭐 여러분 초보자 아니잖아. 대부분 초보자에 소급표 뜻 알아볼래요? 그렇죠? 알면 돼. 그죠? 소급표 금지 원칙 내용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 뭐예요? 유추해석 금지 원칙. 여기까지가 종래 과거에 적정한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 법률 없으면 범죄적 형벌 없다는 죄형법칙 명제에서 다루던 내용이에요. 됐어요?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이게 기존에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중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적정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뭐가 더 추가되냐면 적정성의 원칙이에요. 적정성의 원칙. 됐어요? 적정성의 원칙이 바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중지,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중지 뭐 이런 것으로 변화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죄형법중지 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 관련해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뭐 이것과 관련된 판례가 시험에 나오죠. 자, 일단 의의는 볼까요? 의의를 한번 보시면 죄형법중지 의의 읽어봤고 아까 거기 보면 의의 파트의 세 번째 줄에 즉 이 원칙은 가벌성 자체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와 범위 정도도 범행 이전에 미리 성문화된 명확한 법률에 의해 확정되어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명확성 원칙 가서 설명해도 되겠구나.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명확성 원칙을 설명해도 되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첫 번째 판례가 하나 소개되고 있죠. 이게 프린트 복사를 한 거다 보니까 이 판례 부분이 좀 약간 아미가 좀 까맣게 아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본문과 좀 구별이 되는데 이 프린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구별이 잘 안 되죠. 나중에 책으로 받아보면 구별이 될 거예요. 근데 그 판례를 보다 보면 판례가 지금 여기는 그런데 판례본을 보면 이 대판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판례본 앞에 보면 여기에 별표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헌재결 또는 대판 보면 여기는 판례본 앞에 별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표가 돼 있는 것이 기출된 판례, 기출 판례. 그다음에 별표가 안 된 것이 기출되지 않은 판례.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일단 이 책에 나오는 그 많은 판례들을 다 철저하게 외우면 제일로 좋고,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럼 하세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많은 걸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할 때 조금씩 늘려간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기본 개념 위주로 공부하시고, 또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또 제가 설명드린 판례도 대부분 기출 판례 중심으로 강의를 할 텐데, 다만 최신 판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출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설명해야 되겠죠. 중요한 판례도 설명할 거고 그런 거니까 수업 시간에 다룬 판례들 있죠. 그거 중심 일단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어느 정도 정법의 지식이 쌓이면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기출된 판례들 중에 내가 설명하지 않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판례도 한번 읽어보시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나서 기출되지 않은 판례들은 에이 몰라 안 나오겠지 하고 넘어가 버려야 돼요. 지금 당장은 됐어요. 정말 이제 나중에 정말 내가 이제 여유가 생겼어. 아 충분히 공부를 했어. 그때서 봐도 돼. 기출되지 않은 판례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만 보시라 이 말이야. 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100% 다 하는 거예요. 그죠? 100% 다 하는 거. 근데 사실 100% 안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사람이다 보니. 저도 이 책에 있는 판례들 다 외우고 있을까? 그러지 않아요. 읽어보면 아 이거지라고 이해를 하는 거, 이 판례 이해를 하는 거지 이 판례를 다 외우진 않아. 제가 무슨 재주로 뭐 제 머리는 뭐 천재예요? 천재도 그렇게 못할 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나오면 옳은 것은 해보세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이렇게 나오면 1, 2, 3, 4번 있잖아요. 1, 2, 3번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 옳은 것을. 그죠? 그럼 100%다 알면 고르겠지. 그죠? 근데 100%가 아니면 몇 프로만 알면 다 맞춰요?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 몇 프로 알면? 이 4개 지문 중에 몇 개를 알면 무조건 맞춰요? 그치. 3개를 알면 무조건 맞추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3개 1, 2, 3번은 아는데 4번은 몰라. 내가. 처음 보는 거야. 근데 1, 2, 3번에 답이 있으면 그거 고르면 돼.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답이 없으면 이게 답이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공부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100% 알면 최고로 좋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형법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형사법도 해야 되지, 경찰학도 해야 되지, 헌법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성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너무 욕심내서 머리 터집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공부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 이 세 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 세 개는 알 듯 말 듯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분명히 내가 공부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공부한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책에서 본 판례인데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모의고에서 풀었던 판례 같은데 이게 동그라미인가 X인가는 이게 애매한 거야. 자신 없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안 좋은 거야. 오히려. 이런 게 독이에요. 알겠어요?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확실하게. 그래서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알아도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적게 알아도 확실하게 아는 거. 운 좋으면 4개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3개만 알면 75%겠네? 그죠? 근데 운 좋으면 하나만 알아도 맞출 수 있어요. 운 좋으면. 그죠? 왜냐면 옳은 것인데 1번 확실히 내가 알아. 근데 옳은 거야. 그럼 이게 정답이지. 남은 다 틀렸겠지. 운 좋으면. 근데 그럴 운은 별로 없죠? 그럴 확률이 별로 없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옛날에 사법시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법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어. 문제는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 중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이 사실은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1, 2, 3, 4가 있다고 치면 어떤 쟁점에서 1, 2, 3번이 전부 학설이야. 학설이야. 학설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4번은 판례야. 4번은 판례 지문이야. 근데 이 학생이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얘가 공부를 못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론 나오면 학설 나오면 에이 포기하고 나는 판례만 정확히 맞추겠다 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이 녀석이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1, 2, 3번 학설이잖아요.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 판례는 알아. 공부했는데. 근데 정답은 또 하필 이게 4번이 정답이야. 맞췄어. 이렇게도 운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그렇다고 학설 공부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학설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그 학생은 정말 운이 좋아서 이걸 맞춘 거지 사실 옳은 게 잘못된 거잖아요. 공부 방법이.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일단 수업 시간에 다루는 판례들 그다음에 기출된 판례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판례는 그 옆에 연습 문제 1번이 좀 판례도 연습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문제 1번에 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업의 업무 및 그냥 간단하게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신고에 관한 법률에 처벌이 된다. 이게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 맞추면 복덕방. 그죠? 중개업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신고에 관한 법률이니까 신고를 해야 돼.
예컨대 구청 같은 데 있잖아요. 구청 같은 데 사무실 신고를 하는 거지. 그래 놓고 중개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뭐예요? 중개업을 하더라. 그럼 처벌하겠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업법 간단히 공인중개사업법 이것도 뭐예요? 형법인 거지. 그렇잖아요. 이것도 범죄가 성립하는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형법인 거야. 너 처벌하겠다. 근데 보세요. 얘가 지금 신고를 하지 않았어. 근데 중개업을 해야 되잖아요. 중개업을 해야 처벌되는 거잖아. 그럼 중개업은 뭐예요? 예컨대 뭐 부동산을 예를 들면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A가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 얘가 부동산을 사는 매수인일 거 아니야? 갑이 뭐 얘네들 사이에 중개를 할 거 아니야? 연결을 시켜주는 거잖아. 연결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업으로 한대요. 직업. 업으로 한대요. 그럼 업은 뭐예요? 돈 받는 거지.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개를 하고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중개료 수수까지. 그렇잖아요. 연결해주고 중개료를 수수하는 것까지가 뭐예요? 중개업인 거야. 됐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신고를 하지 않은 거 맞는데 중개업을 했어 안 했어? 문제에서? 서로 연결해줘 놓고 돈 받았대 안 받았대? 돈 안 받았대잖아. 지문에 보면은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직 안 받았어. 수수를 받지 않았어. 수수를 받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중개업을 한 게 아니야. 알겠어요? 중개업을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를 연결을 해줬잖아요. 근데 수수를 받지 않았으니까 범죄가 완성된 게 아니지. 1분 했지. 연결했잖아. 신고하지 않고 연결했으니까 1분을 하고 다만 수수를 받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범죄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어? 범죄가 완성된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수라고 그러잖아.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미수 상태야. 미수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 형법 기수범 처벌 원칙. 미수는 뭐예요? 예외적 처벌. 어떻게 예외적 처벌?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그렇잖아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못 하잖아. 살인미수도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 못 하는 거야. 근데 형법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동법에 보니까 미수 처벌 규정이 없더라 이거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업법에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더라 이거야. 없으니까 이 사람은 처벌할 수 있어 없어요? 처벌을 못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죄형 법중지다 이 말이야. 됐어요? 죄형 법중지와 이와 같이 죄와 형벌을 법에 규정해 놔야 되지. 이해되세요? 그거야. 그 문제. 그래서 그 옆에 연습 그 판례를 본문을 읽어볼게요. 본문에 보시면 밑에 네 번째 쪽 고딕처로 된 부분 보수의 보수의 약속 요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그 위반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라고 돼 있죠.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주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를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해됐어요? 이게 죄형법 정신이다. 그래서 아무리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 못하는 게 바로 죄형법적 정신인 겁니다. 연역 이런 건 읽어봅니다. 그냥 죄형법 현대적 의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오늘날의 죄형법 중지 설명드렸고 거기 3번에 보시면 굵은 약간 강조체로 적정한이 들어가 있죠.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이게 오늘날의 죄형법 중지 정신이다. 명제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죄형 내용은 이렇게 5가지다. 죄형 법률주의부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면 먼저 법률주의입니다. 근데 좀 법률주의라는 건 성문법주의요, 국회 재정법주의요, 관습형법은 금지가 된다. 성문법주의란 말 생략해놨어요? 내용을 보기 전에 미리 하나만 더 미리 설명드리고 들어가 보면 아까 우리가 죄형법 내용 중에 금지라는 게 몇 군데 나왔죠? 관습형법 금지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 유체적 금지 원칙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금지라는 것은 전부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는 점. 절대적 금지라는 거 뭐냐면 절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관습형법은 절대 허용되지 않아. 소부표는 절대 허용되지 않아. 유추해석은 절대 허용되지 않아. 이게 절대적 금지.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게 아니고 뭐예요? 상대적 금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지는 전부 상대적 금지다. 상대적 금지의 의미는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게 맞다. 됐어요? 원칙적으로는 금지다. 관습형법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소부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얘네들도 허용될 수 있다. 됐어요? 관습형법 허용될 수도 있어. 소부표가 허용될 수도 있어. 유추해석이 허용될 수도 있어. 금지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이때 금지의 의미는. 그러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형법정지는 누구를 위한 원칙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 자, 아까 보장적 기능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그랬어요. 이때 국민은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국민일까요? 우리와 같은 일반 국민. 그죠? 당연히 국민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은 우리 형법에서 일반 국민은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야. 잠재적 범죄인입니다. 그죠?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사람. 그렇잖아요. 일반 국민 중에 범죄를 저질 줄 모르잖아. 범죄 저지른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 뭐예요? 너희들 범죄자 좀 처벌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형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잠재적 범죄인이 아니라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렇잖아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범죄인. 이 사람은 이 국민에 포함돼야 한대? 예? 포함돼. 얘도 국민이지. 얘도 국민이지. 우리 형법은 주로 누구한테 관심이 많아? 얘한테 관심이 많아. 얘한테 관심이 많아. 글쎄, 형법은 얘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지. 형법은 얘를 다루잖아. 얘는 아직 범죄를 안 저질렀으니까 우리는 얘를 다루진 않아. 형법 기준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앉혀놓고 너 왜 그랬어? 이러는 거잖아. 너 이거 했지? 이러는 거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한테 관심이 많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형법에서 누구로 나타나? 얘가 피고인이잖아. 피고인. 그렇잖아요. 얘가 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의 자유와 권리야. 됐어요? 형법은 얘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거야.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물론 이것도 포함되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는 건 뭐냐면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게 범죄예요. 범죄. 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잖아요. 죄형 법중지잖아. 죄와 형벌 법에 정의했잖아. 이게 죄야, 죄. 그 다음에 5년 사형에 처한다. 이게 뭐예요? 형벌이에요, 형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와 형벌을 명확히 규정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바로 이 범죄, 이게 이제 범죄 구성 요건인데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성 요건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게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거야. 됐어요? 자,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게 범죄다 이 말이야. 이게 범죄다. 형법으로서 범죄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살인도 들어있고 절도 들어있고 강도 들어있고 강간도 들어있고 이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구성 요건이다. 범죄 구성 요건들이란 말이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서 국민은 누구예요? 일반 국민을 말하는 거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살인을 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아. 절도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아. 무슨 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거라면 이 범죄인은 이 사람이잖아. 사람을 살해한 자이잖아. 그죠? 절도죄로 얘기한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이 사람이잖아요. 피고인은. 그럼 이 사람의 자유는 뭐에서 보장돼? 절도죄를 열린다면 얘는 6년 이하의 징역이거든. 징역형만 놓고 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야? 이게 자유야. 여기에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 무슨 말이야? 7년형 선고받지 않아. 얘는 절대. 10년을 선고받을 수 없다 이 말이야. 10년을 선고받지 않을 자유, 권리가 있는 거야. 피고인은. 됐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형법중지예요. 죄형법중지에서 범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우리 얘한테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항상 형법을 생각할 때는 형법을 공부할 때는 뭘 기억하셔야 돼?
형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얘를 위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전에 뭐 수업 들은 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거.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 형법을 공부하는 동안은 나중에 경찰 되셔가지고 피의자를 다룰 때는 이놈의 쉽게 하고 뭐 혼내주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그런 마음이 들어도 형법에서는 피의자 편을 서야 돼. 피고인 편에 서가지고 형법을 생각을 해야 형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범죄를 저지른 놈을 뭘 그렇게 편을 들어줘요? 그건 형법의 정신이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형법을 공부하는 동안만큼은, 소송법을 공부하는 동안만큼은 뭐예요? 항상 피고인 편에 생각을 해라.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인두비오 프롤레 원칙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요즘 뉴스 나와. 인두비오 프롤레 원칙,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무죄 추정, 헌법상의 원칙이기도 하잖아.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의심스러우면 뭐예요? 무죄로 추정을 해줘야 돼. 됐어요? 인두비오, 의심스러우면 프롤레오,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이야. 됐어요? 이게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추정 원칙을 갖고 있는 거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무죄 추정보다 유죄 추정이 더 가깝잖아. 사람들 막 옆집에 갑자기 경찰관이 삐뽀삐뽀 출동해가지고 누구 잡아가면 뭐예요? 저놈 나쁜 놈을 시켜 이미 뭐 박아버리잖아. 나중에 얘가 뭐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많이 얘기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뭐 인권 보장을 했나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뭐야 너 이런 막 얘기를 듣잖아요. 하지만 법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 이 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어쨌거나 그렇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우리 형법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럼 죄형법정주의도 죄와 형벌을 법에 정해놓은 이유도 뭐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라? 피고인 때문에 그렇다. 피고인을 위해서 죄와 형벌을 법에 정해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는 이유도 뭐겠어요? 이런 걸 허용하면 어떻게 되니까? 피고인에게 뭐 하니까? 불리하니까 금지가 되는 거야. 항상 피고인의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관습형법으로 처벌해버리면 피고인한테 불리하다 이 말이야. 소고표로 인정해서 피고인을 처벌해버리면 피고인한테 불리하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고, 유체득을 통해서 피고인을 처벌하면 피고인은 불리하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원칙인 거지. 그러니까 무죄추정 원칙, 형법 원칙상. 하지만 허용되는 건 뭐예요? 오히려 그걸 했더니 피고인한테 유리하더라 이거야. 됐어요? 관습형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돼. 관습형법으로 처벌한다. 처벌해도 허용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관습형법으로 처벌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허용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니까 틀려. 관습형법으로 처벌하는 거 표현해서 불리하잖아요. 안 되는 거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관습형법에 의해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 관습형법에서 처벌하지 않는 건 죄용이 반하지 않아. 왜? 표현해서 유리하니까. 소고표에 의해서 처벌하면 죄용법죄에 반하는 거지. 근데 소고표에 의해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이해되세요? 표현해서 유리하니까. 이게 죄형법 정신이다 이 말이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금지의 의미, 상대적 금지이고, 또 나아가서 상대적 금지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왜? 불리하니까 피고인한테.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왜? 피고인한테 유리하니까. 됐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법을 공부하는 동안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습형법은 금지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성문법주의, 법률주의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게 원칙인데, 여러분들 우리 이 법의 체계를 보면 법의 체계는 최고의 법은 뭐죠? 최고법, 헌법, 그렇죠? 그 밑에 법률, 뭐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죠? 헌법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법률의 밑에 명령이죠? 명령,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대통령령, 장관령,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명령이야. 그 밑에 뭐 조례, 뭐 규칙,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있잖아. 명령, 대통령령. 우리 형법에서 보면 뭐가 있어요?
그러면 형법에 가보면 형사소송법 법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있어요? 수사준칙 배울 거예요. 수사준칙. 경찰과 검찰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이라는 법령 있잖아요. 그거 뭐야? 대통령령이야. 우리가 보통 수사준칙이라고 하잖아요. 수사준칙. 그죠? 수사할 때 따라야 될 규칙.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됐어요? 법령 이름이 이제 수사준칙이라고 돼 있을 뿐인 거지. 그렇죠? 이런 거 있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경찰 되시면 도로교통법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그러니까 명령들이 다 뭐냐면 법률을 시행하는 이 명령들이 다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시행하는 명령. 뭐를 시행해? 법률을. 됐어요? 시행령이라는 게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있고 그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는 게 우리가 도로통법에 의해서만 우리 사회를 우리가 도로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도로통법 시행령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법률로만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규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령 등에서도 규율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뭐예요? 위임이야. 위임입법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뭐예요? 위임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 없다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되죠? 뭐 헌법 시간에 다 다룰 거예요. 헌법에서 어디까지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헌법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권 위주로 배우잖아요. 헌법에서는. 이왕이면 헌법도 다 전범해가지고 40문제 보지 왜 헌법은 20문제만 보나? 만약에 헌법을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헌법의 양이 제일 많아져. 헌법 진짜 양 많습니다. 헌법에 별거 없을 것 같죠? 정말 많습니다. 양이. 됐어요? 그래서 헌법을 만약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양이 아마 지금의 거의 2배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많이 늘어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형사법도 그쵸. 수사와 그 증거만 배우는 게 사실 형사법도 지금 보면 이만큼이 형사법이라면 이만큼밖에 안 봐요. 여러분들 한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 형사법의 범위. 가장 중요한 공판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어렵거든. 공부할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편해지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위임법이 허용된다라는 거. 왜 위임법이 허용될까요? 위임법을 허용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아까 배운 거에다 연결시켜 보면 정말 많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 분야들, 우리 지금 학원 관련된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 얘기도 있고, 또는 뭐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거야, 지금. 법률로만 만들어서 생각해보세요. 법률로만 시행령이 없다 치고 법률로 만들어서 쳐봐요. 그러면 정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분야가 전문가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의 출신 성분들은 다 틀리잖아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변호사 법률가 출신의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환경운동하다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윤미향 의원처럼 시민운동하다가 국회의원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다양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사 짓다가 국회의원 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국회의원 됐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떻게 극단적인 예로 농사 짓다가 국회의원 됐다고 쳐봐요. 그죠? 그러면 농사와 관련 농업이나 이런 분야에 관련된 법률을 만든다고 치면 그 분야에서 좀 잘 알겠지. 농사 짓다가 국회의원 됐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환경에 관한 법률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환경보존법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럼 그 분야는 내가 알아볼라? 몰라. 그렇잖아요. 의사활동 하던 사람이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라?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분야에 대한 법률을 만들 때 야 그래도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엉터리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한마디로 구멍이 뽕뽕뽕 뚫리는 거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거지. 법은 가능한 한 촘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물망이잖아. 범죄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을 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분야를 잘 모르면 그물망이 뭐예요? 그 간격이 넓어.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미꾸라지들이. 그게 법꾸라지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법률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법꾸라지들이 누구를 법꾸라지라고 그래요?
법률가들 중에 법꾸라지들이 많아. 왜? 법을 빠져나가려면 법을 잘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꾸라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얘기냐면 법률가 출신의 미꾸라지들을 말하는 거야. 법을 잘 이용해서 법망을 잘 피해 다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을 제대로 만들지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 그 법꾸라지들이 많이 생기게 만드는 거지. 그죠? 허점이 많아지는 거야. 허점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한 뭐예요? 그런 분야에서는 특히 그런 분야가 뭐예요? 전문 영역, 전문적인 영역. 아셨어요? 이 입법 허용되는 건 특히 전문적인 영역 있잖아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입법시. 있어요.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 분야에 대해 법을 만들 때는 가능한 유의법을 하는 게 바람직해. 누구한테? 전문가 집단한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 집단에 위임을 하는 거다. 위임이 더 바람직하다. 알겠어요? 이게 되죠? 그 대신에 이제 이 전문가 집단은 뭐겠어요? 농업에 관련된 법률을 만드니까 농사 짓는 사람한테 법을 만드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 분야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이게 바로 어디겠어요? 입법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법령 등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 누구야? 행정부. 알겠어요? 대통령령, 장관령, 대통령도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죠? 장관, 법무부 장관. 법무부도 행정부잖아, 행정부. 대통령령을 만들 때 그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지휘 배우셨어요? 아직 헌법인지 오늘 개강에 있으니까 아직 안 배웠겠네. 물론 기존에 공부했다면 헌법에서 그런 거 다루나요? 대통령이 지휘해가지고 국가 원수로서의 지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휘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배우나? 헌법 시험법이 아니에요? 아닌가 보다. 기본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대통령이 지위가 국가 원수로 지위, 옛날로 치면 임금님의 지위다 이 말이야. 임금. 그러니까 보세요. 행정부 있고 사법부 있고 입법부 있고 사법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위에 국가 원수. 옛날로 치면 임금. 됐어요? 이해되죠? 이런 거야 옛날로 치면. 대통령은 요 국가 원수,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의 수반수 지위가 있는 거야. 대통령령을 발효하는 그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야. 입법은 누가 하는 거야? 입법부에서 하는 거잖아. 국회의원들이. 됐어요? 이해됐죠?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 내가 밑으로 까는 거야. 얘네들 밑으로 까는 거야.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 중에 밑으로 깔고 있어. 사법부를 밑으로 깔고 있어. 그게 뭘까요? 사법부가 하는 걸 뒤집어 엎어버릴 수가 있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상권분립 반하잖아. 상권분립에 반한다고 할 때는 뭐냐면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일 때 반하는 거예요. 이걸 권을 넘어서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 지위에서 인정되는 건 뭐예요?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사면이야, 사면. 됐어요? 사면은 뭐예요? 야, 너 징역 3년 선고해놨잖아. 유죄 징역 3년 했잖아. 나 대통령 너 없애줘. 사법부가 한 걸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법부의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사면이에요. 사면. 그렇죠? 그래서 사면은 그래서 이게 사법부 역할을 어떻게 보면 깔아뭉개는 거잖아요. 그죠? 상권분리 원칙 반하다 보니까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함부로 해서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헌법에서 원래 전체로 헌법을 배운 다음에 다 배우게 되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험법이 아닌가 보죠. 어쨌거나 이렇게 입법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그게 바로 행정부고 행정부한테 위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대통령령 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시행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행령, 법률을 시행하는 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임법에 허용될 수 있다. 오히려 안 하면 이런 분야에서는 안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는 거.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허용할 때 그러면 한계는 있다. 이게 중요하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뭐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노동자들과 연결시켜 보면 노동자들은 이런 얘기하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잖아.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들도 일이 있지? 그 일이 뭐야? 자기들의 일. 일차적인 일이 뭐예요? 입법 활동이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입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안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야, 니네들이 좀 만들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니네들이 다 만들어. 이러면 돼, 안 돼? 일을 전혀 안 한 거잖아. 일종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얘네들한테 월급 주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하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월급 받으려면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통째로 넘겨주지 마라 이거지. 니네들이 다 만들어. 이건 할 수는 없다 이거지. 그게 이제 헌법 시간에 뭐라 그래요? 이때 포괄 유임입법 금지 원칙이야. 됐어요? 헌법 시간에 말하는 얘기죠. 유임입법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통째로죠. 통째로 니네들이 다 만들어. 이거는 금지가 된다 말이야. 됐어요? 포괄 유임입법 금지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개별적 구체적 유임입법 원칙 이렇게 얘기해. 유임입법을 하려면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또는 구체적 요것만 니네들이 만들어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유임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헌법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험법에 안 들어가는 거지. 법률주의에서 배우는 거니까 법률주의는 여러분들 시험법이 아니잖아요. 헌법의 시험법이 아닌가? 헌법 선생님한테 내가 만나가지고 야 니네 시험법 정확히 알려줘. 그거 좀 물어봐야 되겠어. 아. 어쨌거나 포괄 유임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 이제 포괄 유임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괄 유임법에다가 대부분 위헌 맞거든. 법률주의 반한다라고 위헌을 맞잖아요. 그죠? 위헌 법률은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헌법 시간에 이건 위헌이다, 이건 합헌이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위헌 나오는 판례가 위헌이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위헌이 나오는 게 많을까요? 합헌이 나오는 게 많을까요?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합헌이 많이 나올까요? 위헌이 많이 나올까요? 합헌이 훨씬 많이 나와. 위헌은 어쩌다 하나씩 나와. 위헌이 많이 나오면 이 나라가 개판이란 얘기야. 그렇잖아요. 위헌이 많이 나온다는 건 이건 법률이 개판이란 얘기잖아. 여러분 함부로 위헌 때리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그죠? 엉터리 법률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은 잘 만들어요. 근데 어쩌다가 뭔가 빠뜨린 거지. 그래서 어쩌다 하나씩 위헌이 나오는 거지 절대로 합헌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형법을 바꾸면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 유죄 판결이 있고 무죄 판결이 있잖아요. 유죄 판결이 많아요? 무죄 판결이 많아요? 유죄 판결이 많아요? 무죄 판결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무죄 판결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의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무죄 판결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의 비율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대충 찍어. 어차피 못 맞추잖아. 퍼센트로 정확히 맞추지 못할 거 아니야. 5% 또는 10% 또는 15%. 5%가 제일 가까워요. 근사치야. 됐어요? 약 6% 7%예요. 됐어요? 6% 7%야. 이 말은 95%는 다 유죄란 얘기잖아. 95% 가까이는 유죄란 얘기잖아요. 무죄가 절대로 많았으면 안 돼. 자, 대법원에서 무죄,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배우잖아요. 그죠? 대법원 판례까지 나올 때까지 과정을 잘 보시면 형사적으로 걸러지잖아, 계속. 사건이 딱 터지면 일단 먼저 일반적으로 누가? 경찰이 다루잖아, 이 사건을. 경찰이 이유무죄 판례를 한번 하잖아요. 경찰이 무죄 같으면 우리 형사법 배우겠지만 송치 안 해버려,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끝내버려. 그죠? 근데 거기서 한번 걸러지잖아? 근데 경찰이 범죄가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검찰이 송치하잖아요. 그럼 검사는 경찰이 유죄니까 유죄 기소해 바로? 아니잖아. 검찰도 또 수사해. 또 조사해. 그래서 야, 네가 내가 볼 때 무죄 같아. 그럼 기소 안 해버려. 불기소해서 끝내버려. 근데, 유죄 같아.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거야. 그리고 법원 기소가 됐죠? 그럼 법원에서도 뭐예요? 1심 한번 걸러지잖아. 또 2심 또 거르잖아. 그리고 대법원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최종 판결 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걸러져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유죄가 되는 게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유죄가 돼야 돼. 대부분 유죄가 되는데 어쩌다가 놓친 게 있어서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5% 6% 이게 여러분들 최근 정권으로 놓고 보면 노무현 정권 때부터 비교할게요. 노무현 정권 때 한 5%였어요. 무죄 비율이. 근데 이명박 정권 때 7%까지 올라갔어요. 됐어요? 그게 적게 올라갔어요. 7%면 적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1%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비율이 1%만 해도 적은 게 아니에요. 절대 1년에 형사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요즘에 제가 깜짝하고 놀라는 건데 여러분들 판례 번호 있죠? 판례 번호 뭐 예컨대 2023도 1, 2, 3, 4 이렇잖아요. 이렇게 판례 번호가 이게 2023년 형사 판결의 1234번째 판례란 얘기인데 사건이란 얘기인데 이게 과거에는 네 자리 숫자였어.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공부할 때 기껏해 네 자리. 정말 어쩌다가 다섯 자리가 나와요. 1, 2, 3, 4, 5가 나와. 다섯 자리야. 그럼 2023년도에 다섯 자리에 10,000개가 넘는 판례가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 앞자리가 2가 바뀌어. 2가 나와. 2. 1, 2, 3, 4야. 그러니까 2만 개 넘는 사건이 한 해의 형사사건이라는 얘기잖아. 얼마나 많이 나와. 그러면 보세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그냥 1,000개 나고만 해도 1,000개라고만 해도 1,000개의 1% 얼마예요? 10개잖아. 10개. 10명이 억울하게 재판받았다는 얘기잖아. 10명만 해도. 자, 10,000개면 뭐예요?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이 억울하게 재판받았다는 얘기야. 대법원 판례까지 가서 무죄를 받으려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시달렸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국민의 인권이 얼마나 많이 침해됐냐 이거야. 그러면 수사기관은 엄밀히 따지면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에요. 수사기관은. 그렇잖아요. 얘를 붙잡아다가 구속하잖아. 체포하고 구속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권력 행사가 얼마나 엄정하게 행사되는지 아시겠죠? 억울한 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형사 법원에 뭐가 있어요? 범인 10명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게 미국의 법원이거든. 미국의 적법 절차를 아까 얘기했죠. 적법 절차 강조하는 미국의 어떤 사상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10명 놓친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이 억울한 피고를 만들면 안 돼. 됐어요? 근데 지금 100명, 1,000명을 막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또 넘어갔는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말하다 보면 자꾸 엉뚱 막 가요. 그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좋은 법률, 위헌 법률, 합헌 법률 얘기할 때 여기까지 갔는데, 법률에서도 보다 헌법에서도 위헌 법률이 별로 없는 거고, 없어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형법에서도 무죄 판결이 별로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됐어요? 그게 올바른 민주사회인 거야. 그죠? 무죄 판결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러니까 10,000개의 사건이 있는데 6대 4로, 6대 4의 비율로 무죄가 많아. 그러면 이 뭐예요? 6,000명이 막 괴롭힘을 당한 거잖아. 그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사회인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대부분 입법은 잘해요. 그러니까 위임법 할 때도 위임법은 잘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것만 잘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만약에 이게 뭐예요? 위임을 하는 법률이 있고 위임을 해가지고 명령이 있잖아요. 그죠? 이 명령이 시행령이지. 이 법률을 뭐라 그래? 이 시행령의 얘를 뭐라 그래? 모법. 엄마법, 그죠? 모법이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법, 우리 형법의 모법은 일본 형법, 그거의 모법은 독일 형법이잖아. 독일 형법, 일본 형법, 우리 형법으로 개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엄마법이죠. 그럼 이때 모법은 여기에서 뭐예요? 금지하는 것을 이만큼 정해놨어. 자, 이거를 통째로 위임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금지 영역이죠. 금지 내지 처벌 영역이지. 이만큼을 모법에 정해놓고 이 전체를 위임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포괄 위임입법이야. 이거는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됐어요? 요거는 누가 만들어? 모법 네가 만들어라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럼 뭘 위임하는 거야? 이 중에서 아까 얘기했죠. 이 영역은 국회의원들이 잘 알아볼라? 몰라.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이게 지금 전문적인 영역이나 법을 만들고 있는 거야. 환경에 관한 법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경에 대해서 대충 환경은 보호해야 되고 함부로 침해하면 안 돼라고 대충은 알지. 그러니까 대충 만들었어. 근데 세부적으로 나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세부적인 이걸 니네들이 좀 만들어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세부적인 내용 내지는 어떤 세부적인 절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는 거다. 아셨어요? 이게 바로 뭐다? 포괄이임법 금지 원칙, 즉 개별적 구체적 위임법이라 그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 내지는 개별적 위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허용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러면 얘 있잖아요. 요 하위 법령. 얘 있잖아요. 얘. 이임을 받았잖아요. 하위 법령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권 법령. 모법을 또 뭐라고 하냐면 얘를 수권 법률이라고도 해. 수권 법률. 수권. 여기도 수권. 그잖아. 뭐야? 숫자가 줄 숫자도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 수수하면 뭐야? 돈을 수수했다 그러면 돈을 주고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수권 법률은 뭐예요? 권한을 준 법률. 수권 법령 할 때 이 수는 뭐예요? 받을 수. 권한을 받은 법령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수권이란 말이 나왔을 때 모법을 말하는 건지 하위 법령을 말하는 건지도 문장을 속에서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모법과 하위 법령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뭐예요? 얘. 권한을 받았잖아. 뭐 하라고 권한을 받았지? 요거 만들으라고. 요거를 만들으라고 하위 법령한테 이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위 법령은 얘만 만들어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두 번째로 하위 법령 이렇게 말할게요. 하위 법령은 이임을 받은 하위 법령은 뭐예요? 받은 것만 해라. 다시 말하면 수권 범위를 뭐랄까 초과해서는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지. 수권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만들려고 한 것만 만들어야 돼. 이것만 만들어야 돼. 만약에 수권 범위를 초과해버리면 그림상으로 보면 뭐예요? 요게다가 그림상으로 요걸 하나 더 붙였다. 2번으로 더 붙여봅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제 수권 범위를 초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초월한 거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자, 모법에서는 뭐예요? 요만큼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뭐야? 이게 금지 영역이야. 이것을 이만큼만 처벌하겠다는 거잖아. 이 부분은 처벌하겠다 안 하겠다? 모법은 안 하겠다. 이거는 이 영역은 뭐야? 자유 영역이잖아. 아까 얘기했던 자유와 권리 영역이잖아. 모법은 이만큼만 처벌하겠다고 그랬어. 근데 하위 법령이 지멋대로 뭐 한 거야? 이거를 넓혀버린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권범위를 초월했다 이 말은 수권범위를 초월했다 이 말은 뭐가 되냐면 가벌성의 범위를 뭐 한 거예요? 확대한 거야. 됐어요? 확대한 거야. 그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개념을 바꿔보면 이렇게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해 불리해요? 불리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원래는 처벌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근데 하위 법령이 너도 처벌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표현해서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알겠어요? 이게 법률주의 전부입니다. 법률주의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만드는 게 원칙이지만 이의법도 가능하다. 다만 이임을 할 때도 한계는 있다. 통째할 수는 없다. 포괄이임법 금지원칙, 개별적 구체로 이임을 해야 된다. 이때 이임을 받은 하위 법령은 시킨 것만 해야 된다. 그죠? 수권 범위를 절대로 초월해서는 안 된다.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수권을 초과하게 되면 뭐가 되니까 주형법이 반하게 되는 거다. 법률이 반한다. 이게 법률의 전부입니다. 확인해 봅니다. 교재에서 18페이지인가요? 법률주의 의의가 있고 법률의 의미는 성문의 법률을 의미한다고 돼 있죠. 판례는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밑에 2번에 관습용법 금지원칙이라는 게 나오죠. 관습용법 금지됩니다. 핵심적인 단어들은 강조체로 다 넣어놓은 게 많죠. 보면 적용 범위에서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강조체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관습법 적용 금지되지만 유리하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대적 금지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리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보충적 관습 이런 건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국회 재정법주의란 말이 나오죠. 국회 재정법주의다.
근데 의 읽어보시고 다섯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작은 글씨로 유인법의 불가피성이라고 돼 있죠? 즉 유인법 허용된다 이 말이에요. 유인법 허용된다. 유인법 허용된다. 대신에 2번에 처벌규정 유인법에 한계는 있다. 한계는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그 부분이 이제 판례를 요약해 놓은 거니까 포괄적 유인법 금지 원칙을 어떻게 판례는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따라서 이하 읽어보시면 됩니다. 본문에 이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 형벌법규 유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놀고 먹지 말란 얘기예요. 국회의원들이 네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정되고 이 경우에도 수권법률 위임 법률이죠. 모법이요. 모법. 모법에서 범죄 구성 요건은 처벌 대상이 어떠한 행위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황과 폭을 명확하게 규정할 전제로 이러한 이의법이 허용되는 거다. 무조건 허용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허용되는 거다. 따라서 이러한 이의법 한글 벗어나는 법률은 후순한 명확성칙에 반하게 됩니다. 명확성칙에 반하게 되고 또한 하위 법규들이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거나 형벌을 강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위 법령이 모법의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거 뭐야? 유인 범위를 수권 범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처벌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주형법칙 반하게 되는 거죠. 그 옆에 판례, 뭐 첫 번째 판례, 그 밑으로 판례, 첫 번째 판례, 헌재 판례네요. 형벌 법률 조항이 판례 읽어볼게요. 처벌법규 구성요건의 부분에 관한 기본 상위관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포괄적 위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허용되는데 허용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위임함으로써 수범자로 하여금 준수해야 될 사항이나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헌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상 포괄위임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다. 허용될 수 없다 이거죠. 또 그 밑에 판례 1번 요지 고딕초로 특히 법률의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대요.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말이지.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사항을 확장하는 것은 주형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다. 무효인 시행령에서 처벌할 수 있어 없어? 못하겠죠 당연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2번 요지 사실관계에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문제 5번을 보세요. 연습 문제 5번에 보시면 날개 부분입니다. 잘 하단에 있는 문제. 의료법 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를 둬야 된다. 당직 의료를 둬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그냥 모법에서는 당직 의료를 두라고만 했어. 당직 의료인을 몇 명 둬야 되고 몇 명 이상 둬야 되고 당직 의료인의 자격은 또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제한을 두지 않았죠. 그냥 당직 의료를 두면 되는 거야. 둬야 되고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에도 시행령에서 하위 법령이죠. 시행령에서 당직 의료의 수와 자격증의 배치기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20조에 의한 처벌 당이 되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규정해놨죠. 하위 법령이 못보여서 그런 거 네가 야 의료인의 수하고 뭐 자격 같은 거 네가 알아서 정해라고 위임을 하지도 않았어. 근데 지 맘대로 당직 의료인의 수와 근데 병원의 규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도 작은 병원이 있고 큰 병원이 있을 텐데 뭐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그날 밤에 그러니까 당직 의사들 있잖아요. 그죠? 퇴근 안 하고 날 새는 의사들, 이런 의사들 몇 명 이상 돼야 된다. 뭐 이런 자격을 마음대로 정해놓은 거야. 이런 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임도 없이 이런 걸 허용할 수는 없다 이거죠. 따라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률주의 내용이고 이제 관련 판례들 나와 있는데 관련 판례들은 뭐 잠깐 쉬었다가 볼까요? 여기까지 요거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